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의 길 마저 뒷부분에 설명 안 된 부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심리학 이론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사회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한국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 중요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 일부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환경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사회 환경. 이제 우리가 인간 행동을 이해했다면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사회적인 상황, 환경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성격이라든지 행동에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얘가 지금 잠깐만요. 여기 아마 대한민국인가? 아니구나. 안 보이네요. 저희가 여기 미국쯤 되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삶이 다르겠죠. 여기 아프리카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뭔가를 막 사회활동을 안 한다거나 여기는 아이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뭔가를 막 한다거나 아이들이 막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것들 처한 상황이 환경이 사회적 구조가 사람의 성격에 투영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이 처한 그런 환경, 그 사람이 보이는 그 행동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환경과 상호작용이 되게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잘하려면은 내가 처한 환경에,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교에 잘 적응해야지만 그 학교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좋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환경에 이 개인이 잘 순응하느냐, 개인이 요구에 맞게 그 환경은 얼마나 잘 조화로운가, 이런 것들, 환경과 개인 간이 얼마나 조화로운가, 그래서 둘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질적으로 괜찮은가에 따라서 인간은 잘 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할 것들, 그 다음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코로나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 이전의 여러분들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이런 이해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시간적인 이런 상황들까지도 모두 충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중심에 둔다면 인간이 처한 이런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한 지금 시간적인 이런 상황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 즉 인간은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다? environment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이런 관점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구조 요런 이론은 인행사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책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처음 나온 설명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것들 배우셔서 너무 다행인데, 실은 요 얘기를 구조 갈등주의 이런 얘기를 아마 저의 수업에서 이미 들었었던 학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구조주의적인 관점, 갈등주의적인 관점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예요.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거냐, 사회를 거시적으로 볼 거냐. 그 거시적으로 본다는 건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다, 사회를 미시적으로 볼 거냐,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뭐 행동, 현상의 원인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회를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론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회의 구조, 뭐 사회의 계층, 뭐 사회의 뭐 어떤 조직, 뭐 기능, 뭐 이런 거로 따라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거시적 관점에 속한 이론은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론이에요. 구조기능주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사회는 여러 가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잘 이행되는 게 사회예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움직여 가듯이 사회는 그렇게 움직여서 맞물려서 잘 가고 그렇게 잘 기능하는 게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삐끗 벗어나면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왜 못해?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게 구조기능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조직과 구조들이 있어요. 뭐 성, 공동체, 동네, 지역 뭐 이런 다양한 조직과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어떻게 지 역할을 잘 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이 구조기능 관점입니다. 자, 사회는 이렇게 잘 조화로워야 해 하는데 그거는 전혀 달라요. 아니야. 사회는 원래부터 뭔가 빈익빈, 부익부, 대립, 갈등이 있는 거야. 원래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이 없는, 뭔가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 사회의 희생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는 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사회를 바라보는 게 갈등주의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갈등주의 이론에서는 우리 사회 자체는 원래 구조 자체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면 그 사회 안에서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문제 행동과 갈등주의적 관점에서로 사회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많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면 빈곤하다. 구조적 관점에서는 게을러서 갈등적 관점에는 사회의 구조 자체가 가진 자가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못 갖게 되니까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불평등한 걸 자꾸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 행동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 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게 바로 구조와 갈등주의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관점과 사회적 차별, 뭐 억압 관점은 그런 거예요.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거죠. 자,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거는 그거예요. 인간이 보이는 행동 또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거지? 자, 이 현상의 원인은 뭐야? 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담배를 펴요. 요즘에 저기 중고등학교 친구들 담배 많이 펴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아무튼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생이니까 그게 문제죠. 문제죠. 우리가 담배 피는 중학생 그럼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중학생 그럼 흔히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쟤는 좀 그런가? 뭐 이런 거 그쵸?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 그러면서 쟤는 그런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거를 자꾸 얘한테 그런 거를 자꾸 부여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래요? 낙인이 되는 거야. 낙인이 여러분 한번 찍히면 어떻게 돼요? 그 나의 낙인대로 내가 행동하게끔 돼요. 그럼 자꾸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네이밍을 하니까 낙인을 찍어 놓으니까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이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관점, 이런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 낙인 이론도 있고요, 아니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도 있고요, 뭐 교환 이론도 있고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배울 거예요. 자, 그런 이론들은 사람들의 행동 현상을 설명하고 원인을 좀 다른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들입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있고 미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차별이나 억압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미시적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는 거고 억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 가정을 차별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차별한다거나 계층을 차별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 간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미시적 관점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체계적 관점은 그야말로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라 그랬죠. 자, 생태학 이론과 일반 세계 이론을 합쳐서 만든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체계적 존재로서, 체계로서 의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인 체계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그런 어떤 체계와의 상호작용, 기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영향을 서로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론이 생태체계적 관점이다. 이 이론을 아마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기 분석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생태체계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Person in Environment. 자,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인간을 이해해라.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인간은 환경 속에 있는 존재고 또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 태아기부터 사망인가 봐요.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죠. 왜 내가 이르기까지 쭉 발달해요. 인간은 멈춰있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순간까지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각각의 부딪히는 단계들이 있죠.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어떤 숙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발달 과업이에요. 자, 이 과제를 얼마나 그 시기에 잘 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발달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생에 동안 인간들은 어떤 발달적인 과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달 과제를 잘 수행해내지 못할 때 뭔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 시기마다 봉착되는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적응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또 개별 과제를 하시는 그런 과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이 시기는 이제 보통 이제 부모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아동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과업을 잘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더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기는 이제 부모의 그런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냐. 특히 이제 학교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기마다 경험되는 어려움이나 발달 과제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셔야 되죠. 특히 청년기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결혼하는 문제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혹은 장년기는 요즘에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새롭게 맡게 되는 중년들이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중년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과제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문제들.
특히 어른들의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아무리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혼자 사시기 어려운 독거노인분들도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과연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에 가시는 게 더 좋을 텐데 가시지 왜 안 가시지 하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길어지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제 주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발달 단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돕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는 거니까 현재 우리의 이제 환경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천과 관련된 환경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는 뭐 최근 사회복지 실천의 형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편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상황으로 다시 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뭐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의 1차적인 대상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소외계층, 취약계층. 근데 이제 법적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가가죠. 하지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런 법적인 제도에 우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민간단체의 지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도움 없이는 실은 법적인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사회복지 상황에서 실은 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예전에 뭐 자살을 하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실은 이제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 분들을 위한 민간 기관에서의 대응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 이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주민센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뭐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찻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왜 찾아가나요? 발굴하러 가는 거죠. 실은 이제 법적인 대상자들은 항상 이제 그 지자체나 지역에서 관리가 돼요. 기관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발굴하러 가지 않으면 그분들의 생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실은 뭐 그렇게 정말 뭐 혼자서 뭐 고독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이런 복지 찾아가는 뭐 이동복지관, 뭐 아니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뭐 이런 친근한 의미의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또 하나의 흐름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심리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뭐 교육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뭐 경제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이런 문제,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의료적인 것들. 뭐 그런데 그런 욕구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뭐 물론 국가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바로 통합돌봄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그럼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이런 통합돌봄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한 실천 방법론을 우리가 사례관리라 그래요. 사례관리는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 대상자들 다, 그렇죠? 법적인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보통 이제 보통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발굴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복지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한부, 뭐 이런 소득 뭐 중위 수준 뭐 밑에 계신 분들이 보통 이제 법적 대상자들이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있는 분들 똑같은 형편인데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보통 사각지대 분들이고, 그런 분들 역시 이런 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그런 어떤 현장에서는 이런 찾아가는 복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합 돌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한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한 사례를, 즉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거. 우리가 통합 돌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교육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관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어때요? 타 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할머니가 이빨이 아프신데 우리가 복지관에서 이빨을 치료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뭐 치과에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을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게 사례관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욕구가 자꾸 늘어나. 독거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도시락만 배달해주고 먹을 것만 해결해주면은 그들의 문제가, 욕구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집이 막 새기도 하고, 보일러 막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욕구를 총합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통합돌봄이고, 그렇게 통합돌봄을 하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방식.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주고 이거는 지역에 연계해주고 뭐 이렇게 사례를 관리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는 현재 이렇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사례 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뭐 워낙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사례 관리에 대한 교육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례 관리 방법론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복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다문화 문제를 좀 빼놓기가 어렵죠. 다문화 학생 수가 굉장히 증가하기도 하고, 이 다문화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다문화라고 주로 칭했고, 뭐 지금도 현재에도 이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주 대상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에요. 근데 다문화 가족을 좀 더 넓게 파악하면은 이렇게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즉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뭐에서 온 어머니와 뭐 우리나라 아버지 뭐 이런 형태였지 예전에는. 근데 그런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 온 그런 다문화 가정들, 중도 입국한 친구들, 뭐 아니면 탈북한 친구들, 뭐 내지는 뭐 완전 외국인 가족 자녀들, 이런 모두가 다 다문화예요. 이런 다문화 친구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경험하는 거는 뭐 여전히 차별의 문제죠. 차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응의 문제라든지 뭐
뭐 이런 문제죠. 뭔가 문화 차이 뭐 이런 거로 인한 적응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거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문화 인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 사회에 그냥 같은 구성원인 거예요. 구성원으로서 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 뭐 교육계,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해서 한번 쓴 논문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그래도 다문화 아동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사회복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적인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어떤 통합돌봄을 요구하는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는 뭐 글쎄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첫 번째 엄마들이든 아이를 돌보는 거, 키우는 거, 일하면서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돌봄.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실은 참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코로나의 문제를 빼놓고 참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상담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 뭐 국가적으로 이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미시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심리적인 또는 뭐 어려움을,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정말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지역 내 어떤 취약계층 분들에게 어떻게든 이제 서비스를 전달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쉽지가 않죠. 자, 그렇습니다. 많이 기관에 오시지도 못하고. 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복지도 비대면으로 뭔가 해야 하나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갈 길이 요원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게 이제 뭐랄까요, 외로움의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로봇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뭐죠, 그 지니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니야 불러가면서 뭐 테레비 여기 틀어줘 저기 틀어줘 막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 너무 재밌어갖고 걔 갖고 한참 놀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의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독거 어르신들, 특히 이제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뭐 독거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 실천에서 실제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능력,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죠. 이거로 인한 격차가 벌어지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많은 그런 직무 교육을,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례 관리 방법 같은 것들도 하나의 보수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수행 능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격차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격차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나타나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를 주로 다루는 현장을 1차 현장이라고 부르죠. 1차 현장. 사회복지가 주된 기능을 하는 거. 2차 현장은 사회복지가 주된 기능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학교 사회복지사, 아니면 교정시설의 사회복지사,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죠. 자, 1차 현장과 2차 현장에서의 어떤 갭, 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은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 갭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이런 사회복지 교과목들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직무 현장에서도 이 직능별로 사회복지사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그 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교육들, 또 아니면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협회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현장별의 어떤 격차는 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 그건 있죠. 직능별로 다루는 내용이 조금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뭐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의료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지만 기타 이제 사회복지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성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격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이 대도시냐 아니면 뭐 농어촌이냐에 따라서 조금 환경 자체가 달라요. 환경 자체가 다르고 또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서 뭐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지역 간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이제 지역에는 사회복지 기관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간의 어떤 교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교육적인 어떤 교류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는 지역에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간의 그런 격차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균형을 이루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자격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전문대 이상 이거나 뭐 아니면 학사 이상 보통 이제 2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1급을 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여러분들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셔야지 통과를 하셔야지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외적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뭐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워낙에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자격들도 사이버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3년간, 4년간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받고 훈련을 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이버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자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현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어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른 전문 직종으로가 견주어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는가 안 갖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그에 합당한 처우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초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글쎄요, 임금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근로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슈라 그래서 제가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사회복지사는 뭘 요구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스페셜리스트는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분야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상담 분야의 전문가.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뭐 스페셜한 능력을 요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사례 관리를 다루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뭐 상담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능력만을 요구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도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하고 상담하고 뭐 사정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해낼 수 있는 하지만 거기 한 분야에 지나치게 전문가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이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여야 돼. 근데 전문가인데 한 분야에서만 아니 두루두루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사회복지 환경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